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입니다. 지은이는 다치바나 다카시고요. 이 책은 1995년에 일본에서 출판된 책이고요. 한국어판은 2001년 9월에 1판 1쇄가 나왔고요. 제가 본 책은 1판 8쇄, 2002년 2월에 나온 1판 8쇄입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다치바나 다카시 책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는 어떤 주제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다치바나 다카시의 개인적인 독서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은 책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다치바나 다카시가 책을 어떻게 모아서 보관하고 또 책상을 마련하게 된 과정, 그리고 꽤 유명한 일이긴 하지만 다치바나 다카시의 서고를 신축해서 거기서 작업실을 꾸미게 된 과정,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요새 사과 상자 시대. 최근에는 모두들 종이 상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사과를 나무 상자에 담았다. 이 나무 상자는 요즘 사과를 담는 데 쓰는 종이 상자보다 훨씬 크기가 큰데 지금 남아있는 나무 상자의 크기를 재보니 상자 입구의 안쪽 지수가 27.5cm 곱하기 60cm에 깊이가 30cm이다. 그 안쪽에 사과를 잘 담아넣고 사과 사이의 틈에 왕결을 꽉 채워 운송하곤 했다. 나무 상자 나무판의 두께는 8m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몇 상자씩 쌓아 올려 운송하기 때문에 나무 상자의 바깥 부분에는 별도의 나무판을 이중으로 덧대어 놓아 꽤 튼튼하다. 인심이 좋은 과일 가게일 경우 나무 상자를 공짜로 주기도 하고 돈을 받더라도 10엔이나 20엔 정도에 내주었다. 나의 서재는 오랫동안 이 나무 상자로 꾸며져 있었다. 10년 전, 그러니까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까지는 사과 상자가 내 서재의 중심을 이루었다. 많을 때는 60개 정도의 사과 상자를 활용하였다. 사과 상자를 벽면에 5단이나 6단으로 쌓아 올리면 훌륭한 책장으로 변신한다. 상자의 높이가 30cm 정도이므로 웬만큼 큰 책도 다 꽂을 수 있다. 보통 크기인 B5판의 책이라면 공간이 많이 남아 그 위에 다시 책을 쌓아 올릴 수 있고
책 앞쪽 공간에도 쌓아 올리면 한 상자에 50권 내지 60권은 거뜬히 넣을 수 있다. 벽면이 아닌 방 한가운데에 사과 상자끼리 등을 맞대어 쌓아 놓으면 책장이면서 동시에 칸막이로서 훌륭한 역할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서재의 조건은 첫째, 바깥 세계와 동떨어져 있고, 둘째, 좁으며, 셋째,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을 만드는데 사과 상자는 둘도 없는 좋은 소재이다. 나는 20대 때 10년 동안을 두세 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살았다. 30대에는 방 2개에 부엌이 딸린 집에서 살았다. 어쨌든 한 곳에서 평균 2년 이상은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삿짐 싸기의 연속이었던 셈이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우선 가장 지내기 나쁜 공간, 다시 말해 햇빛이 잘 들지도 않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 곳을 택한다. 그곳에 책상을 놓고 책상 주위를 사과 상자로 둘러싸듯 쌓아 올려 벽을 만든다. 책상 위에도 사과 상자를 쌓아둔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사과 상자를 쌓아둔다. 등 뒤에도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만 남겨두고 전부 사과 상자로 주위를 둘러싸는 것이다. 바깥쪽에서 보면 사과 상자로 만든 요새처럼 보인다. 안쪽에서 보면 사과 상자로 만든 책장으로 포위된 책상과 의자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곳에 존재하는 빛은 오직 인공적인 빛뿐이어서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일을 할 수 있다. 방 안에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의자 주변에 반경 1m 남짓이면 충분하다. 서재에서는 의자에 앉아있는 일 이외에는 할 일이 없으므로 그 이상의 공간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좁게 구성함으로써 그 기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500권 정도의 책을 의자에 앉은 채로 손만 뻗으면 금방 볼 수 있고 잠깐 일어서는 정도의 작은 동작으로 1500권 정도의 책을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책들을 바로 볼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일을 제 시간에 마칠 수 있다. 전체 공간이 1평 정도 되면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사과 상자는 조립식 가구 같은 것이라 어떤 공간에서도 자유자재로 꾸밀 수 있다. 한번 사용해보고 사용하기에 불편하면 해체하여 새롭게 꾸미면 되는 것이다. 이사할 때는 사과 상자를 그대로 트럭에 실으면 되니까 짐 꾸리는 시간이나 정리하는 시간도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겉보기에 그다지 볼품은 없지만 이만큼 싸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가구도 없을 것이다. 내가 사과 상자를 이용하여 서재를 만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나무로 만든 상자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모두 종이 상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 상자도 부서지는 바람에 폐기 처분한 것이 많아졌지만 다시 보충할 방법이 없어 지금은 3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아직 남아있는 사과 상자들을 보고 가족들은 그 지저분한 것들 좀 빨리 내다 버리세요. 라고 잔소리하지만 이 사과 상자들은 아내나 아이들보다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 아마도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사과 상자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서고. 사과 상자 시대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서재 혹은 작업실이라고 할 만한 곳이 세 군데 있다. 하나는 우리 집 2층의 2평 남짓한 방이고 다른 두 군데는 모두 아파트 방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군데 가운데 하나는 약 5평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약 10평 정도이다. 이렇게 작업실을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떤 편리함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당시의 경제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장소를 넓혀 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것뿐이다. 여건만 된다면 모든 작업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자료와 책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만 간다. 앞에서 20대 단칸방 생활을 하다가 30대에는 방 2칸에 부엌이 딸린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밝혔는데 사실 방 2칸이라고 해봐야 방 하나는 고스란히 책들에게 내주어야 했다. 서구 한쪽에 예의 요새와 같은 서재를 꾸며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사과 상자가 부족하여 결국 철제 서가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단칸방 시절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아파트는 목조였기 때문에 책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다. 문을 여닫기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너무 위험해서 좀 더 잘 지은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라서 아무리 책이 많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아파트에서도 책의 무게 때문에 마루 바닥이 내려앉고 말았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라도 일반적인 아파트는 콘크리트 위에 나무로 마루를 깐다. 그런데 이 마루 공사가 부실했던 것이다. 그 후 아파트로 이사를 할 때는 마루를 깔지 않은 곳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그런 곳은 거의 없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 습관을 가진 일본에서 시멘트 바닥은 현관뿐이었고 나머지는 서구형의 입식 구조이긴 했지만 마루를 깔아 놓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4년 전 신문에 끼어온 광고 전단에 마루는 콘크리트를 그대로 드러냈고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약 9평짜리 아파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다. 인테리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 그대로의 아파트는 그다지 흔하게 나오는 물건이 아니었다. 게다가 인테리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가격이 파격적으로 낮았다. 이 무렵 이미 집에는 책을 둘 만한 공간이 없었으며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그 사무실에 이동식 서가 8대를 임시로 맡겨두고 있었다. 그래도 공간이 부족하여 일을 맡고 있는 잡지사의 한쪽 구석에 자료가 가득한 상자를 놓아두기도 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근본적인 대책 세우기를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는 집 전체를 책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도서관 시설 전문 업체인 일본 파일링의 이동식 서가를 들여놓았다. 설치한 이동식 이중 서가 7개는 8단의 서가로 28개 분이다. 여기에 책을 전부 꽂을 경우 서가 본체의 중량까지 합한다면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10톤은 가볍게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방이 아파트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라고는 하지만 과연 바닥이 잘 견디어 줄지 걱정이라고 1번 파일링의 담당자가 말하였다. 이 아파트를 설계한 업자에게 자문해 본 결과 우려한 대로 바닥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기둥과 대들보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의외로 마루 바닥은 약하다. 콘크리트로 된 바닥이더라도 대들보 사이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까는 정도의 구조이다. 너무 무게가 나가면 콘크리트 슬래브가 깨져버리고 중량이 대들보로 가게 하지 않으면 바닥이 온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대 건축은 구조나 공법 면에서 점점 합리화되어 왔지만 그 외견은 그럴듯한데 구조에 의외로 약점이 많다. 할 수 없이 설계업자에게 구조 계산을 부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철도의 레일처럼 H빔을 방의 양 가장자리에 깔아 그 위에 이동식 서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방의 가장자리에 대들보가 가로질러져 있으면 중량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동식 서가 외에도 벽면 전체에 철제 서가를 들여 놓았기 때문에 표준적인 서가에 수로 40개분의 자료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공간에는 아직 자료를 보관할 여유가 있다. 이 공간 다음으로 많은 책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아마 서가 15개분의 책이 있을 것이다. 작업실로 쓰고 있는 또 다른 아파트에는 참고용 사전유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관한다. 서가의 수로 따지면 10개분의 자료가 된다. 여기에 아직 친구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있는 8개의 서가를 더하면
총 서가 70개의 분의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책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이 자료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책상을 찾아서 일반적인 의미의 서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집의 2평 남짓한 공간과 아파트의 작업실이다. 집에 있는 2평 남짓한 작업실은 가능한 한 돈을 들이지 않되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고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곳이다. 2평 남짓한 공간을 이처럼 효율적으로 이용한 서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도면이라도 그리며 설명해야 충분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것만을 말하겠다. 우선 B4판의 행잉 폴더를 장착한 2단짜리 서류 종류의 캐비넷 2개를 좌우 양쪽에 설치하였다. 이 캐비넷과 등을 맞대어 높이가 같은 철제 서랍장 2개를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30mm 두께의 합판을 걸쳐 책상으로 삼았다. 예전부터 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상 크기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너무 작아서 불만인 것이다.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책상 위에 자료가 가득 차버린다. 가끔 출판사 회의실의 커다란 책상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이 정말 잘 된다. 책상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책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있다고 해도 사장실에나 있을 법한 고급품이라서 값이 너무 비싸다. 싸면서도 큰 책상을 찾았지만 시중에 있는 제품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책상이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90cm 곱하기 180cm의 커다란 책상이 간단하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목수에게 부탁하여 책상 위의 바깥 가장자리에 디귿자형으로 얹을 폭 25cm의 책꽂이를 만들었다. 높이 90cm의 3단의 책꽂이가 탄생하였다. 예전에 사과 상자로 책장을 만들던 시절에 쓰던 방법과 거의 똑같은 일을 좀 더 세련된 형태로 한 셈이었다. 이 책상의 오른쪽에는 철제 책꽂이 2개를 나란히 배치하였고 왼쪽에는 서가보다 꽤 큼직한 철제 선반을 배치하여 무엇이든 올려놓을 수 있게 하였다. 좌우에 있는 선반이나 책꽂이 어느 쪽이라도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자료가 있었다. 뒤쪽으로 의자를 돌리면 철제로 된 3단짜리 슬라이드식 서류 정리용 캐비닛을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대체로 이런 구조로 된 공간인데 이 방은 3곳에 미닫이가 있어
바깥쪽과 연결되어 있다. 이 미닫이를 이용하여 책장, 철제 선반, 서랍 등 일반적인 구조라면 사각지대에 버려질 쓸모없을 것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재는 사과 상자로 책장을 만들어 쓰던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구해온 고밀도 고기능의 좁은 공간이라는 목표의 극치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아파트에 만든 작업실은 오히려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책상이었다. 집의 2평 남짓한 서재에서 커다란 책상의 좋은 점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이 책상 위에 책꽂이를 올려놓으면서 그 장점을 내가 없애버리고 말았다. 또한 캐비넷 위에 나무 판자를 올려놓고 다시 그 위에 책꽂이를 올려놓은 것이어서 어느 한 곳도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구조적인 약점까지 노출되고 말았다. 글을 쓰다 보면 아주 미세한 흔들림도 감지된다. 이런 흔들림 정도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성 제품의 작은 책상에서도 자주 느꼈던 일이다. 보통 글을 쓰는 작업은 물리적으로 그다지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책상에 상당한 힘이 들어간다. 펜 끝을 통해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양팔을 통해 힘이 들어간다. 책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이 소리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밤중에 고요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꾸 신경이 쓰인다. 어느 정도 힘을 주어 흔들어도 미동도 하지 않는 튼튼하고 중량감 있는 책상이면서 크기도 90cm 곱하기 180cm 정도 되는 커다란 책상을 갖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거의 한 달간 도쿄 시내에 있는 백화점, 가구 전문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다니다가 요코하마까지 가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둘러본 결과 책상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그 크기나 구조의 견고한 면에서 모두 낙제점이었다. 내가 원하는 크기의 것은 식탁으로 나온 제품뿐이었다. 그러나 이 식탁도 약한 것이 많아 조금만 힘을 주어 흔들어 보면 대개 흔들렸다. 도쿄 시내의 대형 식탁을 조금씩 흔들어 보며 다닌 결과 미동도 하지 않는 중량감 있는 식탁은 5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은 요코하마 모토마치 가구에서 만든 1m 곱하기 2m의 초대형 식탁이었다. 판의 두께가 4.5cm, 다리는 10cm 두께의 덕갈나무 재질로 된 매우 심플한 구조의 식탁인데 어른 2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무게여서 아무리 힘을 주어 흔들어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둘러본 것 중 가장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았다. 약 45만 엔이나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도 원하던 책상이었지만 책상 하나에
투자하는 금액치고는 너무 지나친 감이 들었다. 사야 할까? 사지 말아야 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고 그 식탁이 진열되어 있는 가게에도 몇 번이나 찾아가 어루만져 보았다. 몇 번이나 어루만져 보는 사이에 한층 더 손에 넣고 싶어졌다. 이 식탁보다 싸기는 하지만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사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책상 가격으로는 비싸지만 자동차 가격에 비하면 훨씬 싸지 않느냐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또 자동차는 잘해야 10년밖에 못하지만 이 책상은 평생 사용할 수 있고 더욱이 자동차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공헌도가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의 판단은 옳았다. 지금도 나는 이 책상이야말로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좋은 책상이 글을 써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날마다 실감하고 있다. 이렇게 큰 책상의 장점을 알게 된 나는 다시 반년 후에 또 하나를 구입하였다. 이 책상 역시 원래의 역할은 책상이 아니었다. 아리스 팜이라는 젊은 기술자 집단이 만든 작업대로 공작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한 받침대였다. 송판으로 된 4cm 두께의 나무 판자에 10cm 두께의 다리가 달려있고 힘을 주어 밀고 당겨 보았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약 20만엔 정도로 싸지는 않았지만 이미 큰 책상의 장점을 경험한 나로서는 구입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이 책상 2개를 방 한가운데 평행으로 나란히 놓고 그 사이의 회전 의자에 앉아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일할 때의 나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몸을 조금만 돌리기만 해도 양쪽에 있는 책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넓고 큰 책상이 공간만 있다면 아무리 자료가 많은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 팀을 만들어 일을 할 때는 대여섯 명의 공동 작업실로 변신하기도 한다. 아파트에 있는 작업실은 사실 이 2개의 책상에 의해 점령되다시피 하였다. 집에 있는 서재와는 대조적으로 책상에 큰 자금을 투자한 셈인데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 1984년 9월 서고를 신축하다. 그토록 기대하던 서고 겸 작업실이 마침내 만들어졌다. 집에서 가까운 10평 정도의 토지에 철근 4층 건물, 지상 3층, 지하 1층의 빌딩을 신축하여 지하 1층은 서고로 꾸미고 지상 1층과 3층은 작업실, 2층은 사무실로 꾸몄다. 각 방들은 약 7평 정도로 좁다. 그러나 공간을 철저하게 활용하였기 때문에 서가의 총 길이를 합치면 700m에 이르며 약 3만 5천 권의 정도의 책을
꽂을 수 있다. 또한 서류 등의 자료는 비포판 크기의 행잉 홀더에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안쪽 가지의 깊이가 60cm나 되는 수납 케이스 28개가 나란히 늘어서 있다. 이 빌딩이 마련되기 전에는 책이나 자료를 4군데로 나누어 보관하였기 때문에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나처럼 글을 쓰는 일을 하다 보면 책이나 자료가 한없이 늘어난다. 조금씩 버리기도 하지만 가끔 오래된 자료를 참고해야 할 때도 있어서 그대로 보관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노사카 산조 관련 문제가 화제로 떠오르면 일본 공산당 연구를 쓸 때의 자료가 필요하게 되고 사가와 가네마루 관련 문제에는 다나카 금맥 문제나 로키드 사건 때 모아둔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뇌사, 우주, 분자 생물학, 원숭이학, 컴퓨터 등은 지금도 관여하고 있는 테마이므로 자료 중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일정한 전문 분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영역이 확대되어 가므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문예춘추에 연재 중인 임사체험과 문학계에 연재 중인 다케미스 도루 음악 창조를 위한 여행인데 모두 새로운 테마라서 관련 자료는 자꾸 늘어가고 있다. 신초사의 마더 네이처스에서는 매 호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전문가와 장시간 인터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일 역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인터뷰할 때마다 식물학, 미생물학, 지구과학, 정신의학 등의 테마별로 관련 자료가 산더미처럼 늘어난다. TV에서 야라세 문제를 다루었을 때는 방송 저널리즘론, 영상론, 다큐멘터리론 등의 자료가 늘어났으며 일리아 프리고진과 관련된 심포지움에 참가했을 때는 산일 구조론, 자기 조직화 등에 관한 책이 늘어나는 등 단발적인 작은 테마의 일을 하더라도 자료는 어김없이 늘어난다. 이 밖에 앞으로 곧 시작하게 될 몇 가지 큰 일과 관련해서는 꽤 오래 전부터 상당한 자료를 모아놓았으며 언젠가는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모으고 있는 테마가 5-6개 정도 더 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자료가 계속 늘어가는 것을 볼 때 결국 자료 구입과 그 자료를 보관할 장소를 찾는데 수입의 대부분을 쏟아붓는 일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대학 시절부터 29살 때까지는 3평 정도의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언제나 생활 공간의 반은 책이 차지하고 있었다. 30대 초반에는 아파트나 공영주택단지에 방 2칸에 부엌이 딸린 곳에서 살았는데 언제나 방 1칸은 서가와 책상이 차지한 서고 겸 작업실이었다. 그러나 좀 더 비중 있는 일을 맡게 되었을 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문예 춘추사, 고단샤, 아사히 신문사 등 출판사 안에 작업실로 쓸만한 공간을 얻어 거기서 거의 매일 머물면서 일을 하였다.